나는 의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여보, 당신 어떻게 아이를 가진 거야? 누가 당신을 임신시킨 거냐고? 이 가정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여러분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태주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2시 30분. 정확히 예약 시간이었다.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프리미엄 종합병원의 로비는 차분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마치 호텔 라운지를 연상케 하는 인테리어가 그의 긴장감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려 주었다. 윤태주님, 진료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호사의 정중한 안내를 받으며 태주는 복도를 걸었다. 매년 받아온 정기검진이었지만 올해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편을 짓눌렀다. 아마도 최근 몇 달간 계속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때문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대형 로펌의 시니어 파트너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감과 압박이 만만치 않았으니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 원장이 모니터를 보며 무언가를 검토하고 있었다. 태준과 1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온 주치의였다. 김 원장은 태준을 보자 평소보다 조금 진중한 표정으로 인사했다. 태준 씨 앉으세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준은 가죽 의자에 앉으며 습관적으로 넥타이를 만졌다. 김 원장의 표정에서 뭔가 평소와 다른 기운을 감지했다. 보통이라면 올해도 건강하시네요 라는 밝은 말로 시작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영상검사 모두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다만 김 원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태준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다. 의사의 다만이라는 말 뒤에는 항상 중요한 내용이 따라왔다. 무엇인가요? 정액 검사 결과에서 특이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김 원장은 서류를 넘기며 신중하게 말을 이었다. 선천적인 무정자증으로 보입니다. 태주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무정자증?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가 아니었다. 의미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정자가 전혀 생성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선천적인 원인으로 보이며 평생에 걸쳐 자연적인 임신은 불가능하셨을 겁니다. 김 원장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다. 태주는 자신이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마치 갑자기 모든 소리가 차단된 진공 상태에 갇힌 듯한 기분이었다. 태준 씨, 괜찮으시죠? 김 원장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태주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다. 뇌리에 하늘과 다연의 환한 웃음이 떠올랐다. 아침에 아빠 안녕이라며 뽀뽀를 해주던 다연의 작은 입술, 축구공을 차며 아빠 봐봐 라고 외치던 하늘의 당찬 목소리. 그 아이들이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는 말인가? 추가 검사를 더 해보시겠습니까? 간혹 일시적인 무정자증인 경우도 있으니까요. 김 원장의 제안이었지만 태주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의학적으로 확실한 결과였다. 더 이상의 검사는 의미가 없었다. 아니요. 됐습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릴 뻔했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았다. 42년간 살아오면서 이런 충격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태준 씨,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고맙습니다, 원장님. 먼저 가보겠습니다. 태주는 진료실을 나서며 복도를 걸었다. 발걸음이 자연스럽지 못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달랐다. 뭔가 절망적이고 공허한 시선이었다. 주차장에서 차에 오르자마자 태주는 핸들을 꽉 움켜쥐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10년, 아니,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하늘과 다현은 누구의 아이인가? 설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태주는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다. 평소라면 30분이면 도착할 거리였지만 오늘은 신호등 하나하나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무수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설인과의 신혼 시절, 하늘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다현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감격. 그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태주는 잠시 차 안에서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 당장 설인에게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로서의 직감이 그를 제어했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현관문을 열자 다현이 달려왔다. 아빠 왔어? 평소처럼 아빠에게 매달리는 다현을 보며 태준의 가슴이 뭉클했다. 동시에 씁쓸함도 밀려왔다. 이 아이는 누구의 핏줄일까? 우리 다현이 아빠 많이 기다렸어? 태준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다현을 안아 올렸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설인아, 나왔어. 거실에서 요리를 하고 있던 설인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다.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았다. 어서 와요. 병원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네요. 응, 검사가 좀 많아서. 태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설인의 맑은 눈빛을 바라보며 그는 혼란에 빠졌다. 이 여자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의학적 사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평소처럼 식탁에 울려 퍼졌다. 하늘이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다현은 어린이집에서 그린 그림을 자랑했다. 설이는 두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따뜻하게 반응했다. 태주는 이 평화로운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이 가족의 모습 뒤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일까? 그날 밤 태주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옆에서 잠든 설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평소라면 평온함을 주었을 그 소리가 오늘은 왠지 낯설게 느껴졌다. 내일부터 진실을 찾아야겠다. 태주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온 그였기에 이번에도 반드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설령 그 진실이 자신을 더욱 절망에 빠뜨릴지라도. 병원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흘렀다. 태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고 업무를 처리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계속해서 어두운 의심의 구름이 맴돌고 있었다. 집에서도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설인과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았다. 목요일 저녁 태준이 거실에서 법률 서적을 읽고 있을 때였다. 설인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평소라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태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아내를 향했다. 설인은 발신자를 확인하더니 잠깐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더니 잠깐만이라고 중얼거리며 베란다 쪽으로 향했다. 여보세요? 설인의 목소리가 베란다 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다. 태주는 책에 시선을 고정한 채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다. 다만 설인의 목소리 톤이 평소보다 조심스럽고 낮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약 10분 정도 지나서 설인이 돌아왔다.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어려 있었지만
태준을 보자 금세 평소의 밝은 표정으로 바뀌었다. 누구 전화였어? 태준이 무심한 듯 물었다. 아, 미술관 일 때문이었어요. 내일 전시 준비로 좀 바빠서. 설인의 대답은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태준은 뭔가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평소 설이는 미술관 일로 전화가 와도 굳이 베란다로 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처럼 표정에 긴장감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그날 밤 태준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설인의 고른 숨소리 사이사이로 의심의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은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없었다. 다음 날 금요일 태준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다연의 미술학원 발표회가 있다고 해서였다. 설인과 함께 학원에 도착하자 아이들의 그림들이 벽면 곳곳에 전시되어 있었다. 다연은 자신의 그림 앞에서 뿌듯한 표정으로 부모를 맞았다. 아빠, 엄마, 내 그림 봐. 다연이 가리킨 그림은 가족을 그린 것이었다. 아빠, 엄마, 오빠, 그리고 자신까지. 어린아이다운 순수한 붓터치로 그려진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태준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발표회가 끝나고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태준은 우연히 다연의 개인 파일을 보게 되었다. 학원 등록부터 각종 동의서까지 보관된 파일이었다. 그런데 몇 장의 서류에서 태준의 눈이 멈춘 곳이 있었다. 보호자 서명란에 강민호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던 것이다. 태준은 순간 숨이 막혔다. 왜 민호의 이름이 자신의 딸 서류에 있는 것인가? 설인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다연과 다른 학부모들이 주변에 있어서 참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설인아, 다연이 미술학원 서류에 민호 형 이름이 적혀 있던데 혹시 내가 바빠서 민호 형이 대신 사인해 준 건가? 설인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아, 그거요? 한 번인가 제가 출장 중이어서 민호 오빠가 대신 데리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급하게 서류 작성을 부탁드린 것 같아요. 설명은 그럴듯했다. 민호와 가인은 자주 왕래하는 사이였고 서로 아이들을 돌봐주는 일도 종종 있었다. 하지만 태준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주말 토요일 오후 태준은 설인이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설인의 서재, 침실 서랍, 심지어 화장대까지 꼼꼼히 살펴봤지만 특별한 것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설인의 오래된 다이어리를 뒤적이던 중 몇 년 전 날짜의 한 페이지에서 시선이 멈췄다. 태준이의 가족들이 계속 압박을 가한다. 첫째 아들을 낳지 않으면 상속에서 제외된다는 조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태준의 심장이 요동쳤다. 가문의 상속 조건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태준의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유언장에는 분명 장남의 첫째, 아들에게만 주요 재산을 물려준다는 조건이 있었다. 하지만 설인이 그 조건을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을 줄은 몰랐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래쪽에 적힌 메모였다. 민호 오빠와 상의해 봐야겠다. 태준은 다이어리를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왜 설인이 가문의 상속 문제를 민호와 상의한다는 것인가? 민호는 절친하지만 결국 남이 아닌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설인이 돌아온 것이다. 태준은 재빨리 다이어리를 원래 자리에 놓고 평소처럼 거실에 앉았다. 다녀왔어요. 아이들은? 하늘이는 축구학원, 다연이는 친구 집에 놀러 갔어. 설이는 장봐온 물건들을 정리하며 자연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태준에게는 그런 일상적인 대화조차 가면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민호와 가희 부부가 집으로 놀러 왔다.
평소처럼 네 명이 모여 와인을 마시며 담소를 나눴다. 하지만 태주는 민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절친일까? 아니면 자신을 속이고 있는 배신자일까? 태준아, 너 요즘 좀 피곤해 보인다. 혹시 무슨 일 있어?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평소 같으면 고마운 관심이었겠지만 지금은 위선적으로 들렸다. 그냥 업무가 좀 많아서 그래. 태주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민호의 모든 행동과 표정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돌아간 후 태주는 설인에게 물었다. 설인아, 민호 형이랑은 언제부터 알고 지냈지? 민호 오빠요? 태준이랑 저희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지냈잖아요.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태준의 질문에 설인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하지만 태준은 설인이 민호를 부를 때의 친밀한 어조,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를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한 태준은 확신했다. 분명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 그리고 그 진실의 중심에는 설인과 민호가 있다. 태준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들이 흩어져 있었다. 마치 자신의 마음속에 흩어진 의욕의 조각들 같았다. 이제 그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 진실의 전체 그림을 완성해야 할 때였다.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다. 태주는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통해 확실한 증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단순한 추측이나 정황만으로는 진실에 다가갈 수 없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월요일 아침 태주는 로펌에 출근하자마자 예전 동료였던 박도영의 연락처를 찾았다. 도영은 10년 전 검찰청에서 함께 근무했던 과학수사 전문가로 현재는 은퇴하여 개인적으로 유전자 분석 업무를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입이 무겁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도영 형님, 저 태준입니다. 태준아, 오랜만이다. 잘 지냈지? 전화기 너머로 도영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형님도 잘 계시죠? 혹시 시간 되실 때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요. 그래, 급한 일이야? 네, 좀 그렇습니다. 도영은 태준의 진중한 어조를 알아차렸는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그럼 오늘 저녁 어때? 내 연구소로 와. 그날 저녁 7시 태준은 도영의 개인 연구소를 찾았다. 강남구 외곽의 조용한 빌딩 3층에 위치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최신 분석 장비들이 정돈되어 있었다. 앉아라, 태준아. 차라도 한잔할까? 도영은 태준을 반갑게 맞았지만 그의 표정을 보더니 금세 심각해졌다. 형님, 제가 부탁드릴 일이 좀 민감한 내용입니다. 무슨 일인데? 태준은 잠시 망설였다. 이 말을 한번 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다.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싶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요. 도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태준의 가정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던 그였기에 이 말의 무게를 단번에 이해했다. 태준아, 혹시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그건 너한테 큰 충격일 수도 있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도영은 태준의 결연한 눈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샘플은 어떻게 구할 거야? 머리카락으로 가능하죠? 응, 모근이 붙어 있으면 충분해. 하지만 태준아, 이런 검사는 보통 당사자 동의를 받고 하는 거야. 형님, 제발 도와주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태준의 간절한 부탁에 도영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야 하고 결과가 어떻든 내 책임은 없다는 걸 알아줘.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집으로 돌아온 태주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하늘과 다연의 머리카락을 자연스럽게 구해야 했다. 그리고 자신의 것도 함께. 다음 날 저녁 태주는 기회를 잡았다. 설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었고 아이들과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빠, 머리 좀 잘라주세요. 마침 하늘이 앞머리가 길어졌다며 투덜거렸다. 태준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래, 아빠가 잘라줄게. 화장실에서 하늘의 앞머리를 조금 다듬어 주면서 태준은 떨어진 머리카락 중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챙겼다. 모근이 붙어 있는 것들로. 다연이도 할래? 네, 저도 해주세요. 다연의 머리카락도 같은 방식으로 확보했다. 평소 같으면 아이들과의 이런 시간이 즐거웠겠지만 지금은 마음이 무거웠다. 그날 밤 태주는 자신의 머리카락도 몇 가닥 뽑았다. 세 사람의 샘플을 각각 다른 봉투에 넣고 라벨을 붙였다. A, B, C라고만 표시했다. 어는 자신, B는 하늘, C는 다연. 사흘 후 태주는 도영의 연구소를 다시 찾았다. 샘플을 건네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형님, 정말 아무에게도 말씀 안 하시죠? 당연하지. 언제까지 결과가 필요해? 가능한 한 빨리요.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거야. 그 일주일은 태준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평소처럼 출근하고 가족과 저녁을 먹고 아이들과 놀아주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계속 불안감이 맴돌았다. 혹시 결과가 자신의 예상과 다르면 어쩌나? 만약 정말로 자신의 아이가 맞다면? 하지만 의학적 사실은 분명했다. 무정자증 진단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일주일째 되는 금요일 오후 도영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태준아, 결과가 나왔어. 지금 시간 돼? 네, 바로 가겠습니다. 태준은 급하게 회사 일정을 정리하고 도영의 연구소로 향했다. 차를 운전하면서도 손이 떨렸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연구소에 도착하자 도영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고 있었다. 앉아라, 태준아. 도영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다. 그것만으로도 태준은 결과를 짐작할 수 있었다. 결과를 보여드리기 전에 정말 확인하고 싶어? 네, 보여주세요. 도영은 한숨을 쉬더니 서류를 태준에게 건넸다. A사 용지 2장에 복잡한 유전자 분석 결과가 표로 정리되어 있었다. 간단히 설명해주면 어와 B 사이에는 부자관계를 시사하는 유전적 일치점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 어와 C 사이도 마찬가지야. 태주는 서류를 보면서도 도영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머리가 하얘졌다. 즉, 생물학적 부자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도영의 마지막 말이 태준의 귓가에 울렸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확인하니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다. 하늘도 다연도 자신의 핏줄이 아니었다. 태준아, 괜찮아? 도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태준은 대답할 수 없었다. 1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잔혹한 현실이었다. 형님, 고맙습니다. 이 서류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태준아, 이 결과를 어떻게 할 생각이야? 태준은 잠시 생각했다. 이제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설인이 왜 자신을 속였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민호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요. 연구소를 나서며
태주는 차가운 밤바람을 맞았다. 서류를 가슴에 품고 서 있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솟구쳤다. 설인에 대한 분노, 민호에 대한 의심,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오랫동안 속아 살았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한 지 이틀이 지났다. 태주는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내심으로는 다음 행동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다. 이제 과학적 증거는 확보했다. 남은 것은 누가 진짜 아버지인지, 그리고 설인과 그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알아내는 것이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민호였다. 다연의 미술학원 서류, 설인의 다이어리 메모,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기류. 모든 정황이 민호를 가리키고 있었다. 토요일 오후 태주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민호야, 너 시간 있어? 오랜만에 둘이 술 한잔 할까? 갑자기. 뭔 일 있어? 그냥 요즘 스트레스가 좀 쌓여서. 회사 일도 그렇고. 전화기 너머로 민호가 잠시 생각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그럼 저녁에 만날까? 예전에 자주 가던 그 바에서? 좋아, 7시에. 강남역 근처의 작은 칵테일 바. 대학생 때부터 두 사람이 자주 찾던 곳이었다. 오늘 밤 이곳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태준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저녁 7시 태준이 먼저 도착했다.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위스키를 주문하고 기다렸다. 10분 후 민호가 나타났다.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태준에게 다가왔다. 야, 벌써 마시고 있네? 응, 좀 일찍 왔어. 민호는 맞은편에 앉으며 태준을 자세히 살펴봤다. 뭔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한 듯했다. 태준아, 너 정말 괜찮아?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그냥 피곤해서 그래. 두 사람은 처음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 회사 일, 최근 맡은 사건들, 아이들 이야기. 하지만 태주는 계속해서 민호의 표정과 반응을 관찰했다. 특히 하늘과 다연 이야기가 나올 때 민호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2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태준이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했다. 민호야, 너 우리 가족하고 정말 오래 알고 지냈지? 그럼 너하고 설인 누나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지냈잖아. 왜? 그냥 가끔 너가 우리 아이들을 진짜 아저씨처럼 챙겨주는 걸 보면 고마우면서도 좀 신기해서. 민호는 잠깐 경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곧 웃음으로 넘겼다. 뭔 소리야? 당연한 거지. 너는 내 절친이고 하늘이랑 다연이는 내가 봐온 애들인데. 그래도 보통 이런 정도로 챙겨주지는 않잖아. 미술학원 서류까지 대신 써주고. 태준이 슬쩍 떠보자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거 설인 누나가 급해서 부탁한 거였어. 별거 아니야.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태준은 확신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하다. 민호야. 태준이 갑자기 진중한 톤으로 민호의 이름을 불렀다. 응? 너 설인이랑 무슨 일 있었지? 민호의 얼굴이 확연히 변했다. 당황과 두려움이 섞인 표정이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 있겠어? 그럼 왜 그런 표정을 지어? 평소에 너 같지 않아. 민호는 잔을 들어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태준아, 너 지금 뭘 의심하는 거야? 의심? 나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근데 내가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해?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다. 태주는 민호의 동요를 더욱 확신하며 한 발 더 나아갔다. 민호야, 혹시 너 설인이를 좋아했던 거 아니야? 뭐라고?
민호가 깜짝 놀라며 소리를 높였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민호의 부인은 오히려 의심만 더욱 키웠다. 태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럼 하늘이랑 다연이가 너 닮았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어? 순간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잔을 든 손이 심하게 떨렸다. 태준아,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민호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 너와 설인이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거지? 민호는 한참 동안 말없이 태준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서 태준은 죄책감과 절망을 읽을 수 있었다. 태준아, 미안해. 민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태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듣고 보니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다. 처음부터 뭐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설인 누나를 사랑하게 된 것. 태주는 잔을 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언제부터? 너희 결혼하기 전부터야. 하지만 누나는 너를 선택했고 나는 포기하려고 했어. 정말로. 그런데 너희 결혼하고 몇 년 후에 설인 누나가 힘들어하는 걸 봤어. 내 가족들이 후계자 문제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지. 태주는 고개를 들어 민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래서 누나가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어. 처음에는 그냥 상담 차원이었어. 하지만 점점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태주는 이미 무슨 말을 할지 알 수 있었다. 하늘이와 다연이가 내 아이라는 거지.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지금 당장 민호를 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이성이 그를 제어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 설인이도 알고 있었겠지? 당연히 알고 있었어. 우리가 함께 결정한 일이니까. 태주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지갑을 꺼냈다. 태준아, 잠깐. 이야기 더 해야 하지 않아? 할 말 다 들었어. 태주는 돈을 테이블에 던지고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화끈거리는 얼굴을 식혔다. 10년간의 친구였던 민호, 그리고 사랑했던 아내 설인. 두 사람이 함께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잔혹했다. 태주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남은 것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복수할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정리할 것인가. 태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5장 비밀의 장소. 민호와의 술자리에서 돌아온 태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실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는 설인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어떤 묘한 허탈감까지. 이 여자가 정말 자신이 10년간 사랑해온 아내가 맞는가? 다음 날 일요일 태주는 일찍 일어나 서재에서 생각을 정리했다. 민호의 고백으로 큰 그림은 그려졌지만 아직 확인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다. 설인이 민호와 어떤 식으로 만나고 있는지, 그들의 관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다. 월요일부터 태주는 설인의 행동을 더욱 세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출근 시간, 귀가 시간, 전화 통화 패턴, 심지어 표정 변화까지. 변호사로서 습득한 관찰력과 추리력을 총동원했다. 화요일 오후 설인이 평소보다 일찍 미술관을 나선다는 문자를 보내왔다. 여보, 오늘 전시 관련 회의가 일찍 끝나서 6시쯤 집에 갈게요.
저녁같이 해요. 하지만 태주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설인이 다니는 미술관의 공식 일정을 확인해 본 결과 그날은 정기 휴관일이었다. 회의가 있을 이유가 없었다. 그날 오후 5시 태주는 설인을 미행하기로 결심했다. 미술관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설인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 설인은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다. 태주는 자신의 차로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설인이 향한 곳은 홍대 근처의 작은 갤러리였다. 아트 스페이스 루너라는 간판이 걸린 소규모 전시 공간이었다. 태주는 차에서 내려 갤러리 주변을 살펴봤다. 1층은 전시장이고 2층은 사무실로 보였다. 설인은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건물 뒤편 계단으로 올라갔다. 마치 이곳에 익숙하다는 듯이 잠시 후 또 다른 차가 도착했다. 민호였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설인과 같은 경로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태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결정적 장면을 목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건물에 접근했다. 뒤편 계단 근처에는 작은 창문이 있었고 그곳을 통해 2층 내부가 어느 정도 보였다. 창문 틈새로 들여다본 태주는 숨을 죽였다. 설인과 민호가 작은 사무실 같은 공간에서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심각했다. 태주는 스마트폰의 녹음 앱을 켜고 창문에 가까이 대었다. 운 좋게도 창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대화 내용이 어느 정도 들렸다. 민호, 태준이가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 설인의 목소리가 불안에 떨리고 있었다. 나도 그런 느낌이야. 어제 술자리에서 계속 떠보더라. 민호의 대답이 이어졌다. 혹시 태준이가 알아챈 걸까? 아이들 일을?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조심해야 해. 태준은 핸드폰을 창문에 더 가까이 댔다. 녹음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설인아, 우리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것도 이제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민호의 목소리에 갈등이 묻어났다. 그럼 어떻게?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하늘이와 다현이는 우리 아이야. 설인이 감정적으로 대답했다. 알아, 하지만. 민호야, 처음 약속 기억해? 태준이를 지키고 아이들도 지키자고 했잖아. 설인의 목소리가 간절해졌다. 지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태준이를 지키는 일이야? 민호가 반문했다. 그래, 맞아. 태준이 가족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뻔했잖아. 후계자를 낳지 못하면 모든 걸 잃게 된다고 그렇게 괴로워했고, 태준은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가문의 압박에 괴로워했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이런 배신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야, 설인아. 우리가 태준이한테 한 일을 생각해봐. 민호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깔려 있었다. 후회하는 거야? 설인이 날카롭게 물었다. 후회라기보다는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절대 안 돼. 태준이가 알면 모든 게 끝나. 설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들은? 하늘이와 다현이는 언젠가 알게 될 텐데. 그때 가서 생각하자. 지금 당장은 비밀을 지켜야 해.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태주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자신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10년간 속여온 것이다. 게다가 지금도 진실을 숨기려 하고 있었다. 설인아, 그런데 태준이가 정말 의심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거야?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수밖에. 그리고 설인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관계를 더 숨겨야 해. 당분간은 만나지 말자. 그게 좋겠어. 하지만 아이들 일은 어떻게 하지? 평소처럼 아저씨 역할만 해줘. 너무 특별하게 대하지 말고. 태주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충분히 들었다.
두 사람이 여전히 자신을 속이려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난 태주는 차에 올라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봤다. 명확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주는 다음 행동을 계획했다.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 없었다. 설인과 민호가 계속 자신을 속이려 한다면 먼저 선수를 쳐야 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설이는 이미 와 있었다.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여보, 일찍 오셨네요. 저녁 준비할게요. 응, 고마워. 태주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냉소를 금할 수 없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민호와 비밀 회동을 했던 여자가 지금은 다정한 아내 행세를 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의 대화가 평소처럼 이어졌다. 하늘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다연이는 새로 배운 동요를 불러주었다. 설이는 두 아이의 이야기에 따뜻하게 반응했다. 태주는 이 평화로운 식탁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일이면 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열 년간 쌓아올린 가족의 모습이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그날 밤 태주는 서재에서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다. DNA 검사 결과, 도영의 연구소에서 받은 서류, 그리고 오늘 녹음한 파일까지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완벽한 증거 목록을 만들었다. 이제 마지막 대면만 남았다. 설인과 민호를 동시에 불러내서 모든 것을 끝내는 것. 태주는 내일 그들에게 연락하기로 마음먹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구름이 끼어 있었다. 마치 폭풍 전야 같은 기분이었다. 6장 조각난 기억. 갤러리에서의 충격적인 목격 이후 태주는 며칠간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로서의 직감이 그를 제어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설인과 민호의 과거를 완전히 파헤쳐야 했다. 목요일 오후 설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간다고 했다. 1박 2일로 외할머니를 뵈러 간다는 것이었다. 태준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조심히 다녀와. 할머니께 안부 전해드려. 태준은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배웅했다. 설인과 아이들이 떠난 후 그는 본격적인 수색을 시작했다. 먼저 설인의 방부터였다. 옷장 깊숙이 숨겨둔 상자들, 화장대 서랍의 구석진 곳들, 심지어 침대 밑까지 꼼꼼히 살펴봤다. 그러다가 설인의 서재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책장 뒤편에 숨겨진 작은 상자였다.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지만 태주는 설인이 자주 사용하는 비밀번호들을 시도해봤다. 세 번째 시도에서 상자가 열렸다. 다연이의 생일이었다. 상자 안에는 각종 서류와 사진들이 정돈되어 있었다. 태주는 하나씩 꺼내며 살펴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오래된 편지들이었다. 민호가 설인에게 보낸 편지들로 날짜를 보니 태준과 설인이 결혼하기 직전부터 결혼 후 몇 년간에 걸쳐 있었다. 설인아, 내가 태준이를 선택한 걸 이해한다. 하지만 내 마음만은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아줘. 언제까지나 널 지켜보겠다. 결혼 직전에 쓰인 편지였다. 태준의 손이 떨렸다. 설인아, 태준이 가족들이 너에게 가하는 압박을 보니 견딜 수 없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말해줘. 결혼 후 2년째 편지였다. 이미 그때부터 민호가 개입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내린 결정이 옳은 건지 모르겠다. 하지만 태준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끝까지 비밀을 지키자. 하늘이가 태어난 후에 쓰인 편지였다. 우리 아이라는 표현에 태준의 가슴이 저몄다. 편지들을 읽으며 태준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민호는 설인을 오래전부터 사랑했고 설인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태준 가족의 상속 압박이 심해지자 두 사람은 해결책을 찾았던 것이다. 다음으로 찾은 것은 의료진단서들이었다. 설인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었는데 놀랍게도 인공수정 관련 서류들이 있었다. 하지만 정자 제공자란에는 태준의 이름이 아닌 익명 제공자라고 되어 있었다. 태준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다. 날짜를 보니 하늘이를 임신하기 직전이었다. 그리고 병원명을 보니 민호의 대학 동기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였다.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단 말인가? 태준은 분노를 넘어 경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충동적 불륜이 아니었다. 철저하게 계획되고 실행된 기만이었다. 상자의 가장 아래쪽에는 사진들이 있었다. 대부분 민호와 설인,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찍은 것들이었다. 태준이 출장을 간 사이사이 또는 회사 야근을 하는 동안 찍힌 사진들로 보였다. 한 장의 사진에서 태준의 시선이 멈췄다. 민호가 갓 태어난 하늘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다. 민호의 얼굴에는 아버지다운 애정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사진 뒷면에는 설인의 손글씨로 하늘이와 아빠 2014년 3월이라고 적혀 있었다. 태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하늘이의 아버지라고 믿고 키워온 10년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졌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진짜 아버지는 따로 있었던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가족 재산 관련 서류들이었다. 태준의 할아버지가 남긴 유언장 사본과 상속 관련 법률 자료들, 그리고 설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들이 있었다. 윤 가문의 상속 조건 마이너스 장남의 첫째 아들에게 주요 재산 승계. 태준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사촌 윤태민에게 상속권 이전. 절대 피해야 할 시나리오. 민호 오빠와 상의 결과 마이너스 인공수정 방법으로 아들 출산. 태준이는 자신의 아이로 믿게 하고 상속 문제 해결. 모든 관련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 주의사항 마이너스 태준이가 절대 알아서는 안 됨. 아이들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비밀 유지 필요. 태준은 메모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다. 이들은 자신을 철저히 이용한 것이다. 상속권을 지켜주겠다는 명분으로 가장 잔인한 배신을 저질렀다. 마지막 서류는 민호와 설인이 공동으로 개설한 비밀 통장 사본이었다. 아이들의 교육비와 양육비 명목으로 꾸준히 입금되어 있었다. 심지어 하늘이와 다연이 명의의 적금 통장도 있었다. 진짜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다. 태준은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다.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원본들은 다시 상자에 넣어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다. 거실로 나온 태준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참혹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다. 행복해 보이는 네 사람의 모습. 하지만 이제 그 사진 속 행복마저 가짜로 느껴졌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설인에게서 온 문자였다. 여보, 잘 지내시죠? 아이들이 아빠 보고 싶어 해요. 내일 저녁에 들어갈게요. 사랑해요. 태주는 핸드폰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지금도 이런 달콤한 말로 자신을 속이려 하다니. 그는 답장을 보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아이들 잘 돌봐주고 조심히 다녀와. 나도 사랑해. 하지만 그 말에는 더 이상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이제 태준에게는 하나의 목표만 남았다. 이 모든 거짓을 끝내는 것. 그날 밤 태준은 마지막 준비를 했다. 변호사로서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설인과 민호를 동시에 대면할 장소와 시간, 그리고 모든 증거를 제시할 순서까지.
내일이면 10년간 지속된 거짓말의 막이 내릴 것이다. 태주는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마지막 다짐을 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다. 설인과 아이들이 친정에서 돌아온 금요일 저녁, 태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그들을 맞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모든 증거를 정리했고 대면 장소도 정했다. 이제 설인과 민호를 한자리에 불러 모을 시간이었다. 토요일 아침, 태주는 신중하게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먼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내일 일요일 저녁에 시간 돼?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강남역 근처 로펌 사무실로 와. 7시에.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알았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갈게. 다음은 설인이었다. 설인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설인아, 내일 저녁에 로펌에 같이 가자. 상속 관련해서 변호사랑 상담받을 일이 있어서. 설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상속 이야기가 나오자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상속이요? 갑자기 왜?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미리 정리해두려고. 복잡한 절차들이 있더라. 그래요. 알겠어요. 설인은 어색하게 대답했지만 거부할 명분을 찾지 못했다. 일요일 오후 태주는 로펌 사무실에 미리 가서 마지막 점검을 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모든 증거 서류들이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다. DNA 검사 결과, 녹음 파일, 설인의 비밀 상자에서 찾은 편지들과 사진들까지. 오후 7시 민호가 먼저 도착했다. 평소와 달리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태준아, 무슨 일로 이런 곳에서 만나자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 설인이도 올 거야. 설인 누나도? 왜? 민호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뭔가 불길한 예감을 하는 듯했다. 10분 후 설인이 도착했다. 민호를 보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민호 오빠? 왜 여기에? 나도 태준이가 불러서 왔어.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태준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자, 이제 다 모였으니까 시작하자. 태준이 회의실 맨 끝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설인과 민호는 나란히 앉았다. 태준아,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해? 민호가 불안하게 물었다. 태준은 첫 번째 서류를 꺼냈다. DNA 검사 결과서였다. 이것부터 보자. 서류를 받아본 설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호도 마찬가지였다. 이게 뭐예요?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야. 나와 하늘이, 다연이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전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설인은 고개를 숙였고 민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다. 어떻게 설명할 거야? 태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태준이, 이건. 설인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태준이 두 번째 증거를 꺼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녹음기에서 갤러리에서 녹음한 설인과 민호의 대화가 흘러나왔다. 태준이를 지키고 아이들도 지키자고 했잖아. 우리가 태준이한테 한 일을 생각해봐. 자신들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두 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다. 이제 더 변명하지 마. 다 알고 있어. 태준은 세 번째 증거들을 쏟아냈다. 민호의 편지들, 의료 서류들, 가족 사진들까지. 10년이야. 10년 동안 나를 속였어. 태준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리기 시작했다. 태준아, 들어봐. 우리가 정말로. 민호가 말하려 했지만 태준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들어보라고? 뭘 더 들어? 내가 무정자증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이 둘이서 아이를 만들었어. 그것도 2번씩이나. 설인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 지금도 우리야? 태준이 차갑게 반문했다. 당신이 내 아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민호의 여자였어. 하늘이와 다연이가 내 아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민호의 아이였고. 태준아, 진정해. 우리가 설명할게. 민호가 진땀을 흘리며 말했다. 설명? 뭘 설명해? 내가 바보였다는 거? 10년 동안 남의 여자, 남의 아이들과 살았다는 거?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태준의 위압적인 목소리에 2사람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이제 내 차례야. 나도 할 말이 있어. 태준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이혼 서류와 법적 대응 계획서였다. 설인아, 이혼해. 그리고 민호야, 너도 각오해. 사기죄, 위조죄 등등으로 고발할 거야. 태준아, 그렇게까지 할 거야? 민호가 놀라며 외쳤다. 그렇게까지?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10년간 거짓말로 속이고 내 인생을 농락했어. 하지만 하늘이와 다연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설인이 울먹이며 물었다. 태준은 잠시 말을 멈췄다. 아이들 이야기가 나오자 마음이 복잡해졌다. 아이들. 태준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다시 차가워졌다. 아이들은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이제 이 가족과는 아무 상관없어. 태준아, 제발. 설인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 가족들의 압박이 너무 심했고 상속 문제도 있었고 우리는 정말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태준이 냉소를 띠며 말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속였다고? 나를 위해서 내 뒤에서 불륜을 저질렀다고? 그게 아니라. 그만해. 태준이 소리쳤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변명도 사과도 필요 없어. 태준은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 말을 했다. 내일부터 이혼 절차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민호, 너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거고. 2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태준은 회의실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10년간의 거짓된 삶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태준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일까? 아니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태준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8장. 선택. 진실을 폭로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태준은 호텔에서 임시로 머물며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해 설인과 민호를 법적으로 궁지에 몰아넣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사기죄, 문서 위조죄 등 여러 혐의로 고발장을 준비했고 이혼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하지만 법적 승리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 특히 하늘이와 다연이 생각이 날 때면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목요일 오후 태준은 민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태준아, 한 번만 만나자. 제발. 민호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있었다. 할 말 없어.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해. 태준아, 아이들 때문이라도. 한 번만. 태준은 잠시 망설였다. 아이들 이야기가 나오자 마음이 흔들렸다. 1시간만.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이야. 같은 날 저녁 2사람은 한적한 공원에서 만났다. 민호는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윈 모습이었다. 태준아, 정말 미안하다.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알아. 하지만 아이들은, 하늘이와 다연이는 정말 너를 아빠라고 생각하고 있어. 태준의 표정이 흔들렸다. 그 아이들이 뭔 죄야? 우리 어른들 잘못인데. 민호의 말에 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런 말 하지 마. 너희가 선택한 일이잖아. 태준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일을 조용히 정리할 수는 없을까? 조용히? 10년간 나를 속인 걸 조용히 넘어가라고? 법적으로 싸우면 아이들에게도 상처가 될 거야. 언론에 알려질 수도 있고. 민호의 말에 태준은 말문이 막혔다. 실제로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 아이들이 받을 충격은 상상 이상일 것이었다. 그날 밤 태준은 호텔방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복수를 완전히 실행하면 설인과 민호는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늘이와 다연이도 큰 상처를 받을 것이었다. 다음 날 금요일 태준은 뜻밖의 결정을 내렸다. 형사 고발을 취하하고 이혼만 조용히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대신 조건을 걸었다. 설인과 민호는 아이들과 함께 해외로 이주해야 했다. 태준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일 때문에 멀리 떠났다고만 말하기로 했다. 토요일 오후 태준은 집에 마지막으로 들렀다. 이혼 서류에 서명을 받고 자신의 짐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집에 들어서자 하늘이와 다연이가 달려왔다. 아빠, 어디 갔어요? 왜 며칠 동안 안 들어왔어? 하늘이의 맑은 눈빛을 보며 태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아빠, 우리 뭔가 잘못했어요? 다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태준은 두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혈연은 아니었지만 10년간 아버지로 살아온 시간이 거짓은 아니었다. 아니야, 우리 하늘이, 다연이는 잘못한 거 없어. 그럼 왜 엄마가 자꾸 울어요? 왜 아빠는 집에 안 와요? 하늘이의 질문에 태준은 답할 수 없었다. 설인이 거실로 나왔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아이들아, 잠깐 방에서 놀고 있을래? 아빠랑 엄마가 얘기할 게 있어.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간 후 설인과 태준은 마주 앉았다. 서류 가져왔어. 태준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설이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정말 돌이킬 수 없을까요? 너무 늦었어. 설인이 서류에 서명하는 동안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가 보였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저곳에서 함께 보냈던가.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아빠가 일 때문에 멀리 가야 한다고 할게요. 나중에 자라서 이해할 나이가 되면 진실을 말할까 해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었다. 서류를 모두 처리한 후 태준은 서재에서 자신의 물건들을 챙겼다. 10년간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지만 이제는 모두 의미를 잃었다. 짐을 다 싸고 나서 태준은 아이들을 다시 불렀다. 하늘아, 다연아. 아빠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두 아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봤다. 아빠가 일 때문에 멀리 가야 해. 한동안 못 볼 것 같아. 언제 돌아와요? 다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아빠도 잘 모르겠어. 태준은 두 아이를 번갈아 안아주었다. 하늘아, 이제 너가 가족을 지켜야 해. 엄마랑 다연이 잘 돌봐줘. 네, 아빠. 꼭 돌아와요. 하늘이가 굳게 다짐하며 말했다. 다연아, 우리 공주님. 아빠가 없어도 씩씩하게 자라야 해. 아빠, 보고 싶을 거예요. 다연이가 울기 시작했다. 태준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두 아이에게 키스를 해주고 일어났다. 잘 있어. 현관문을 나서며 태준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본다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며 태주는 백미러로 집을 바라봤다. 창가에서 아이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차가 멀어지며 집이 점점 작아졌다. 태준의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3개월 후 태준은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부산의 작은 법무법인의 자리를 잡고 조용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다. 가끔 하늘이와 다연이 생각이 날 때면 가슴이 아팠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어느 가을 저녁 태주는 바닷가를 걸으며 생각했다. 10년간의 거짓된 삶이 끝나고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파도가 밀려와 발끝을 적시며 다시 돌아갔다. 마치 지나간 과거를 씻어주는 것 같았다. 태주는 먼 수평선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새로운 미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비록 홀로 걸어가야 할 길이었지만 적어도 거짓 위에 세워진 길은 아니었다. 태준의 뒤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앞으로는 새로운 내일이 다가오고 있었다.